아, 이거 부동산 소식입니다. 부동산 소식이고 이게 음. 다 금리랑 또 연결이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낙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이렇게 네.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목을 이제 읽어볼게요. 네. 떨어진 건 알고 있어서 사실 지지난주부터 좀 그랬거든요. 근데 네. 용산마저 하락. 네, 용산마저 하락이라는 거는 용산이 좀 서울 아파트 값에서는 좀 상징적인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강남 4구, 뭐 강남 3구를 얘기하는데 용산이 상징적인 지역이 됐던 거는 지난 3월 20일 날 맞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집무실을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 용산의 집값,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공원이 정비되는 거는 사실은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프라 개선 속도가 빨라질 거다, 예산 투입 많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그렇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환경 정비에서 제일 중요한데 부동산에서도 아까 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 뭐 가만두겠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뭐 깨끗하게 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기대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약 16주 정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게 넉 달여 만에 그렇죠. 지금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은정님께서 마용성 무너졌나요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마용성은 강북 지역의 한강변 아파트가 많은 곳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 성동인데 네. 지난번에 그 이제 이미 서울자치구에서는 서초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고 이번에 조사에서는 서초구만 남고 이제 서초구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전체 25개 서울자치구 중에 24곳이 하락 전환이 됐다. 그래서 용산마저 하락이냐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네. 이제 만약에 서초가 떨어지면 이제 제목이 바뀌겠죠. 그렇죠. 서울 전역 하락세. 서울 전역 하락, 서초도 하락 이렇게 이제 바뀔 텐데 지금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마포, 용산, 성동. 근데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상당히 좀 됐어요. 한 7주 정도 지금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오르고 신고가가 나온 지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평균을 내보면 그만큼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오를 때는 몇 억 오르고 지금 뭐 0. 몇 %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뚝뚝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천장이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던 집값의 분위기가 그렇죠. 변곡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스포츠카를 타. 칙칙칙칙 하고 빵 계속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 뭐야, 이러다 끼 멈춰. 그리고 뒤로 이게 막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비교를 뒤로 이만큼 간 거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속하던 흐름이 백스텝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사실은 큰 모멘텀이 생긴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심소영님도 지방은 더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수요 부분이 조금 그 서울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가 있고 게다가 이게 규제 이슈가 있어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지방의 어떤 아파트나 이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가장 금리 인상의 충격을 먼저 받는 쪽이 어디냐?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아파트나 부동산들은 그래서 각별히 좀 레버리지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좀 소화해야죠. 아니에스님이 네. 서초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도 참 네, 서초가 워낙 이제 또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하락세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락세 완전히 탔다. 한쪽에서는 야 그거 금리 올린다는 거 그거 뭐 어제 오늘 일이야? 그렇죠. 뭐 작년부터 올린다고 했잖아. 다 선반영된 거야.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이자 몇십만 원 올랐다고 해가지고 집 팔겠어? 금매 안 나와. 이런 쪽이 이제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겨울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 서초구에 견디는 힘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서초구는 15억 이상 주택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죠. 네. 그러면 15억 이상은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15억은 원래 봉쇄가 됐었어요. 원래 대출이 안 됐어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서초구에서 집 사신 분들 있잖아요. 지난 2, 3년 동안. 그분들은 뭘로 산 거야? 아니, 지갑 꺼내서 산 거야. 얼마 뭐 15억이야? 15장 주면 돼? 이러고 사신 분들이야. 자기 현금으로.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물론 이제 다른 이자가 나올 수 있어도 적어도 집에 담보가 걸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물론 뭐 15억을 묶어놨으니까 당연하죠. 뭐 당연히 뭐 돈을 잃는 측면도 있지만 막상 뭐 집이 넘어갈 것 같아서 팔고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서초구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상대적으로 영끌족이 적을 수밖에 없고 네. 영끌족이 적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의해서 소위 이제 금매가 나오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는 거죠. 금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25개가 하나씩 늘어나다가 이제 서초 남은 거잖아요. 서초도 전환이 되겠죠. 시간이 그렇죠. 더 지나면. 근데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럼 서초만 오르고 다른 데 내리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자꾸 강남 서초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댓글도 많아요. 아니 뭐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저 30억, 40억, 50억짜리 집주인들 걱정을 왜 언론이 왜 해주냐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부동산은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옆집 살아. 집값 얼마예요? 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지금 얼마예요? 한 10억 뭐 10억이야. 그러면은 야 우리 집 15억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거 하루 없지. 옆집인데 안 되지. 상대적이란 말이야. 아. 그럼 서초구가 만약에 가격이 10억이야. 서초구 모든 아파트가. 그러면 송파구가 15억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죠. 네. 그럼 노원구가 뭐 10억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단이 눌리면 같이 눌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면서 부동산이 탁탁탁탁탁 그렇구나.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이 강남도 꺾였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그 운동의 움직임을 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고가 주택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비록 내가 돈이 많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날씨를 볼 때 야 오늘 최고 기온 몇 도야? 아 그렇지. 34도인데 아 오늘 덥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게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강남 3구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 강남 3구도 가격이 떨어졌어? 그렇죠. 뭐 이러면 부동산 가격에 상당히 강한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용산마저 하락 이게 이제 저희가 빗스텝이라고 써놨는데 네. 상대적으로 빚의 영향이 적었던 곳조차도 지금 좀 움직임이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의추님 질문 해결하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금융 사정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회 초년생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많진 않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간다는 거는 달달이 내던 걸 목돈으로 일단은 갖는다. 목돈을 모아뒀을 가능성도 높진 않죠. 그렇죠. 사회 초년생은. 그렇다면 저 얘기는 바꿔서 저희가 번역을 해보면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넘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의 전세 대출이 음. 굉장히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월세가 사실은 2년 동안 고정된 어떤 금액을 내는 거인 반면에 전세 대출은 만약에 변동금리로 하실 경우에는 또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경우에 그런 이자가 부담이 더 커지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금액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전세를 혹시 하시게 되면 이 전세금을 혹시 잃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그게 해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마중물님이 이제 전세 위험, 역전세, 깡통전세 조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세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좀 낮게 구할 수 있으면 전세로 바꾸는 것도 뭐 아예 불가능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매가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거기에 집어넣은 보증금보다 이 가격, 매매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 우리가 이걸 부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깡통 전세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단의 상황에 집을 시장에서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 온전히 이 깡통 전세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네. 우리 도란뿌 형님께서 네. 6 months call fix 아. gonna be insane. 인세인. 예. 또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인세인이 이제 미쳐 돌아간다. 뭐 이런 맞습니다. 뜻입니다. 이제 네. 코픽스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트럼프 형님이 너무 많이 아시는 분이라 또 네. 구독자들과 좀 공유를 해야 되니까. 코픽스가 우리가 뭐죠?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항상 뭐 기준금리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개별 금융상품에 들어가면 대출 상품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금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말고 그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해 줄 때 은행이 자체적으로 밑밥에 깔고 가는 거. 깔고 가는 게 있어요. 밑밥. 이게 기반함 같은 거야. 거기에다가 개별 차주,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이런 걸 또 얹어줘야 돼. 이걸 가상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반함에다가 근데 신용도가 좀 낮아.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받아야지. 좀 더 받아야 돼. 거기다가 스프레드라고 해서 올리는 거야. 가상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가 2%다. 근데 이제 염총장이 요즘 돈을 많이 끌어다 썼어. 많이 차주가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는 못 빌려주고 한 1%는 더 받읍시다. 여기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반함에 스프레드가 더해지는 거군요. 스프레드가 더해져서 위험을 감안한. 위험을 감안한 이제 그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실제 차주가 빌릴 때 금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금리에서 좀 깎아주기도 해. 뭐 카드 쓰고 뭐 월급 통장으로 하면은 요 가상금리에서 살짝 깎아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조는 기준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더해지는 형태인데 이 코픽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에 변동금리 대출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그렇죠. 기준금리인데 이게 산출하는 방식이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들에 니네 돈 어떻게 조달했어? 조달할 때 원가가 얼마였어? 이런 거 쫙 이제 조사를 해. 그걸 종합해가지고 코픽스라는 지수를 산출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갖다가 시중은행에서는 코픽스를 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개별 돈 빌리려는 사람의 가상금리를 깔아가지고 고객님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신용대출 5.65%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서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코픽스는 대출금리 정할 때 기본으로 깔고 개인의 위험을 정해서 정하는데 네. 이게 올라가면은 내 위험이 어떻든 간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기반함이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수영장 바닥에 서 있는데 수영장에 서 있는데 원래 1m일 때 코픽스하고 갑자기 2m면 난 잠기잖아.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서서히 올라오면 이 기준금리가 올라오면 자신의 대출 금리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겁니다. 트럼프 형님이 That's right, exactly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지금 꾸러기님이 좀 선생님 어려워요 그러셨는데 사실 코픽스는 좀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코픽스는 좀 저희가 어려운 건 나중에 맞습니다. 빌런 사냥으로 조금 더 쉽게 뽀개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HR님께서 좀 저런 분들 보면 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네, 딩하 오늘 쉬는 날이라 끝까지 함께 할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 저희는 구독자 한 명이 있더라도 또 저희도 끝까지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또 꾸러기님이 다음에 빌런으로 좀 쉽게 뽀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되겠다. 코픽스를 바로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들어와서 제가 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빌런 사냥은 또 이렇게 또 쉽게 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런 사냥을 한번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